할매,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에요. 강원도 최전방 부대 정문에서 78살 할머니가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50근의 고기가 실려 있었어요. 3개월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 할머니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군인들은 간첩설까지 제기했어요. 거액의 현금과 수상한 행동 패턴, 모든 증거가 범죄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서 쫓겨나는 할머니의 눈에는 왜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무엇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강원도 최전방 소도시의 장터는 겨울 전초전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럭들이 뿜어내는 하얀 배기가스와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김냄새가 뒤섞이면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골목 사이로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대형 트럭의 백미러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또르르 맺혀 있었고 운전기사들은 손에 입김을 풀어가며 하차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말순이 손수 끌고 오는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한쪽 바퀴가 미세하게 휘어서 돌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요. 말순은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지만 가끔 가슴을 살짝 누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육점 앞에 도착한 말순은 리어카를 세우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강호는 이미 새벽 도축 시간에 맞춰 진열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인 1등급 플러스 설도와 목심, 등심이 하얀 트레이 위에서 붉은 빛을 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고기의 마블링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오셨네요, 할머니. 광호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똑같은 말을 꺼냈어요. 50근. 오늘도 그만큼 줘요. 또 50근이에요? 어디 잔치라도 있으신가요? 광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틀, 사흘에 한 번씩 똑같은 양을 주문하는 말순을 보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광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진공 포장 기계의 부웅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그 사이 말순은 허리춤에서 고무줄로 묶인 돈 뭉치를 꺼냈어요. 빳빳한 5만원권 지폐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 돈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금으로만 할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호는 돈을 받으며 또 한 번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매번 새 돈으로만 결제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도축 증명서나 현금 영수증도 거절하는 게 더 이상했거든요. 영수증은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현금으로만.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광호는 장부에 윤말순 보관, 출고 50근이라고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포장이 끝나자 말순은 리어카 상판에 두꺼운 은박 보냉 시트를 정성스럽게 깔았어요. 그 위에 고기 진공팩들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얼음팩을 곳곳에 배치하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었어요.
마지막에는 낡은 담요까지 덮어서 완벽한 본행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본행 동선이었어요.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상인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과일가게 주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 폐지 줍던 할머니 아니신가?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새 돈은 또 어디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고 골목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길은 약수터 쪽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길이었습니다. 말수는 바퀴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대고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끌었어요. 길가에 웅크리고 있던 길고양이 몇 마리가 고기 냄새를 맡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주편에서 생선을 가득 실은 트럭이 내려왔어요. 좁은 골목에서 말수는 리어카를 길 한쪽으로 바짝 붙이고 몸을 피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찬 바람이 일었고 말순의 앞치마가 팔랑거렸어요. 지나가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말순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이거 완전 인생 컨텐츠인데. 청년이 중얼거리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확산되는 씨앗이 될 장면이었어요. 그때 장터 방송용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분실물 안내입니다. 푸른색 손수건을 잃어버리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말순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목 주변을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땅에 떨어진 작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연한 푸른색 천에 재훈이라는 이름이 고운 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말수는 손수건을 주워서 먼지를 털어내고 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어린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광호가 가게 앞에서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택시라도 타시지, 할머니.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가져가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말수는 길 끝에 서 있는 이정표를 힐끗 바라봤어요. 육군 제7사단 초소 방향이라고 적힌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그녀의 옷깃이 살짝 열리면서 목에 걸린 작은 군번줄이 보였다가 금세 감춰졌어요. 낡고 빛바랜 군번줄이었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새 돈과 50근의 고기,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작은 등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의문 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갔어요. 오전 8시 장터 한쪽에 자리한 노포 백반집에서는 아침 반상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둥근 밥상을 둘러싼 상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떤 궁금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한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자 정보 교환의 시간이었어요. 그분 말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숙이 숟가락질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48살의 그녀는 장터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뭐가요? 옆자리의 반찬가게 주인 이선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2살의 선미는 항상 동네 소식에 귀가 밝았어요. 그녀의 가게는 장터 입구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요. 새 돈 다발로만 계산하시잖아요.
그것도 매번 똑같은 양이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새 돈이요? 선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빳빳한 5만 원권으로만요.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가져오시는데 그 돈뭉치가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정숙이 손가락으로 두께를 표현하며 설명했습니다. 선미는 젓가락을 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세무조사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요즘 현금 거래 다 들여다본다던데. 백반집 주인 박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59살의 그는 장터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하나였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는 더욱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폐지 줍던 분이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리어카에 폐지 대신 고기를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말순의 변화를 목격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예전에는 허리가 굽어서 힘들어 하시더니 요즘은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선미가 덧붙였습니다. 뭔가 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혼자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사실까요? 그때 광호가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치고 늦은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광호야 와봐. 영호가 손짓했어요. 광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들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그 할머니 말인데. 정말 매번 새 돈으로만 내세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3개월째 그러고 계세요.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와서 50근씩 사가시는데. 50근이요? 정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쓸 양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 아세요? 보통 음식점에서도 그 정도면 며칠은 쓸 양이에요. 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궁금했어요. 어디 잔치라도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광호의 목소리에도 의문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어디 납품하시는 거 아닐까요? 선미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면 업체 이름으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실 텐데 현금 영수증도 거절하시고. 광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요즘 누가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요? 정숙이 의아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광호는 정육점으로 돌아가서 카운터 아래 설치된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디지털 녹화기의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말순이 방문했던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날짜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색하게 리어카를 끌고 온 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아직 고기 보관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기록을 살펴봤어요.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행 방법도 체계화되고 결제도 빨라졌어요. 화면 속 말수는 매번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나타났어요. 오전 5시 반에서 6시 사이. 그리고 항상 같은 양의 주문. 심지어 결제 방식도 동일했습니다. 빳빳한 새 돈으로만 계산하고 영수증은 거절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사양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광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말순의 표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최근에는 뭔가 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 김민수로부터였습니다. 형, 요즘 큰 현금 인출은 본점 승인 필요해. 상습 인출자 있다던데. 혹시 그쪽 동네에도 그런 사람 있어? 광호는 메시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요새 이상한 패턴들이 많아서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 광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강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6살의 그녀는 장터 상인들로부터 말순에 대한 문의를 받고 난 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초수급자의 소득 변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윤말순 어르신 기초수급 현황.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말순의 기본 정보가 떠올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최근 3개월간 복지카드 사용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클릭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수입원이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순의 과거 기록도 살펴봤어요. 아들을 일찍 잃고 며느리마저 떠난 뒤 혼자서 손자를 키웠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손자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참 어려우셨겠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소득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군부대 근처 편의점에서는 다른 종류의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PX에서 근무하는 군수가 보급병 일병 최영재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들, 이상한 일 있었어요. 20살의 영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데? 옆에 있던 상병 김태현이 물었어요. 어제 고기박스 받으러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카트로 실어주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 왔던데. 할머니?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 정문 쪽 바라보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눈물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뭘 중얼거렸는데? 잘 안 들렸는데 뭔가 이름 같은 걸 계속 부르더라고요. 재훈아 이런 식으로. 재훈?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슬픈 목소리였어요. 이 대화는 곧 다른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초병들 사이에서는 교대 수첩에 매일 등장하는 할머니라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적어놓은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이것이 더 큰 소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혹시 간첩 아닐까? 한 초병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에이 설마. 근데 확실히 수상하긴 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뭔가 전달하고 가잖아. 그것도 군부대 바로 앞에서. 저녁 시간 장터 상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이상한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불빛으로 신호 주고받는 거 아니야? 간첩 아닐까? 요즘 북한 정세가. 에이, 설마 그렇겠어.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진짜 의심스러운 건 매번 새 돈이야. 누가 그렇게 깨끗한 돈만 써?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닐까?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던데. 황당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한번 시작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광호는 정육점 냉동고 한 칸을 말순 전용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매번 50근씩 주문하니까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장사 망하겠네. 광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경제적인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냉동고 임대료도 부담이었고 다른 단골 손님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상인 하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해 볼까요? 요즘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게 나와요. 28살의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 사장 정민호였습니다. 그러지 마. 괜히 문제 커져. 광호가 말렸지만 민호의 눈에는 이미 욕심이 보였어요. 아니에요. 요즘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아니야. 광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집에서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른 기침이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몇 번 더 계속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말순의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슴팍에 놓인 작은 수첩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반찬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 동네 곳곳에서는 의심의 시선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추측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육군 제7보병사단 정문 근처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부대 출입 차량들이 줄을 서고 민간인 면회객들이 신분 확인을 받느라 대기하고 있었어요. 초소 안에서는 이등병 김진호가 근무일지에 연필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진호는 입대한 지 석 달 된 신병이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그였지만 최근 며칠 동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는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또 오셨네. 진호가 창문 너머로 리어카를 끌고 오는 말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무일지 한쪽에는 이미 노인 방문 반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은박 보냉 시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진공 포장된 고기 박스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얼음팩을 다시 정리하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때 상병 이수민이 초소로 들어왔어요. 22살의 수민은 근무 교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뭐 특이한 일 없었어? 있었는데요, 상병님. 저 할머니 보세요. 진우가 손가락으로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또 오셨네. 며칠째지?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짓을 하세요. 수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순을 관찰했어요. 말순은 고기 박스들을 정문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양을 혼자서. 그때 말순이 고기 박스를 정문 근처에 놓고 뒤로 물러났어요. 몇 분 후 군숫가에서 나온 보급병들이 박스들을 가져갔습니다. 1병 최영재와 2병 박민석이었어요. 저기 봐요. 받아가는 사람도 매번 같아요.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네. 근데 영재는 왜 저 할머니랑 대화를 안 하지? 수민이 의아해했어요. 보통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인사라도 나누는 법인데 영재는 그냥 박스만 가져가고 말순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수미는 망원경을 들고 말순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말순은 박스를 모두 전달한 후 리어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정문 근처 우편함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거 봐. 수민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근무 중이던 부사관 조성호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31살의 성우는 베테랑 부사관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냥 감사 인사를. 말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대 우편함은 군인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식 절차를 밟아주세요. 성우가 공손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리어카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초소로 돌아와서 근무일지를 확인했어요. 이게 뭐야? 매일 기록해 둔 거야? 네, 중사님. 계속 오시길래.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일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간, 날짜, 행동 패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해야겠네.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내 식당에서는 보급병들이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재가 동료들에게 말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형들,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요. 영재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뭐가? 상병 김태연이 물었어요. 매번 고기 받을 때 할머니가 자꾸 뭔가 말하려고 하세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뭘 말하려고 해? 모르겠어요. 입만 벙긋벙긋 하시고 그러다가 눈물 같은 걸 닦으시더라고요.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저나 저 고기 어디서 나는 거야? 양도 엄청나고. 그러게요. 매번 50근씩이에요. 우리 중대 한 달치는 될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상병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업체에서 보내는 거 아닐까? 납품업체나 그런 데서. 그런데 업체면 트럭으로 오지. 할머니가 리어카로 왜 와요? 영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병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누군가는 단순한 기부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뭔가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한편 부대 보안장교실에서는 대위 박성훈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성우는 최근 이 부대로 전속 온 새로운 보안장교였어요. 책상 위에는 정문 근무일지와 CCTV 영상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 화면에서 말순의 모습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방식. 성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군 보안 전문가로서 이런 패턴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말순이 고기를 전달한 후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성훈이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말순의 표정을 확대해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우는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민간인을 의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근처 편의점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야, 너희도 들었어? 그 할머니 이야기. 이병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할머니? 매일 부대 앞에 와서 고기 가져다 주는 할머니. 아, 그분? 나도 봤어.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이상하긴 해. 그런데 고기는 진짜 좋더라.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모르지. 간첩이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거나. 에이, 설마.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말순에 대한 추측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집에서 작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50근 전달 완료라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체크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 옆에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는 달력을 보며 남은 날짜들을 세어봤습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더 무거워지고 기침도 자주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재훈이 우리 할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훈아, 할머니가 약속 지키고 있어. 말순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문에서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초라했지만 걸음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둘러싼 의심의 시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말순의 가슴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최도연 순경이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28살의 그는 지난 사흘 동안 비공식적으로 말순의 동선을 추적해왔어요. 조수석에는 손으로 그린 동네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이동 경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부대 정문까지는 직선거리로 1.8km. 도연이 지도 위에 발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는 훨씬 복잡했어요. 장터에서 출발해서 동사무소 뒤편 공터를 거쳐 작은 빵집 앞을 지나 하천변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가 부대 정문에 도착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어제 도연이 그 경로를 직접 걸어보니 약 40분이 걸렸어요. 78살의 할머니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기에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고 말순의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차 지점인 동사무소 뒤편 공터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공터 한쪽에는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도연이 벤치 주변을 살펴보니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주워 모았어요. 이게 뭐지? 종이 조각을 맞춰보니 찢어진 메모지였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삼중대, 50근, 14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쓴 것인지, 언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증거 봉투에 종이 조각들을 넣고 다음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천변 벤치는 말순이 매번 쉬어가는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서는 부대 정문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문을 관찰하는 건가? 도연이 의문을 품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엇을 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네 고물상 주인 김철수가 지나가다가 도연을 알아봤어요. 62살의 철수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순경님, 여기서 뭐 하세요? 철수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순찰 중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때문인가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요? 네. 윤말순 할머니 말이에요. 예전에는 폐지도 안 주워 오시더니 요즘은 아예 안 보이시거든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3개월 전부터인가? 그분 요샌 폐지 대신 다른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돈도 있으신가 봐요. 철수의 말에서 도연은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말순의 생활 패턴이 3개월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파출소로 돌아와서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치안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에 말순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윤말순, 1940년생, 기초생활수급자. 도연이 화면을 내려가며 확인했어요. 범죄 전력은 없었고 민원 신고 이력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란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사망 처리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이혼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역시 2015년에 사망 처리되어 있었어요. 손자가 군복무 중에 사망했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망 원인은 훈련 중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파출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강원경찰서 파출소입니다. 순경님, 병원에서 연락드려요. 응급실로 할머니 한 분이 실려오셨는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말순이라는 분인데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도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말순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도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체력 고갈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실신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기저질환이요? 네. 말기 암 환자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말순이 암 환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간호사가 말순이 실려올 때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보여줬어요. 낡은 핸드백 안에는 통장 여러 권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확인해 보셔도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3개월 전 거액의 입금 기록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정기적인 출금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금인가?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입금 내역을 보니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3중대 50근, 1중대 50근 같은 메모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는 작은 체크 표시가 있었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혼이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소고기 파티, 동기들과 함께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재훈이 군 복무 중 사망했고 그로 인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말수는 그 돈으로 3개월째 부대에 고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수첩의 메모를 보면 이것이 재훈의 마지막 소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눈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손짓을 해서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수첩 좀 달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도연이 수첩을 건네주자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재훈이 약속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말순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날 저녁 도연은 파출소에서 사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란에 고액 현금 반복 사용 의심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민원 상담건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말순의 행동이 순수한 선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도연은 내일 부대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고 싶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말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도연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오전 11시 육군 제7보병사단 정문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상급부대 감찰단의 점검이 예정된 날이었어요. 정문 초소 주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위 박성훈이 정문 근무를 맡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35살의 성훈은 한 달 전 이 부대로 전속 온 신임 보안장교였습니다. 그는 오늘 첫 정문 근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성훈은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계급장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단추가 모두 제대로 잠겨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경직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성훈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신임 장교로서 상급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정문 근무 지침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민간인 출입 통제, 신분 확인 절차, 물품 반입 금지 등의 조항들이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훈은 이 모든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정문 초소에 도착한 성훈은 근무 중이던 부사관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있습니까? 성훈이 물었어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부사관이 말을 꺼냈지만 성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은 듣지 않겠습니다. 규정대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말순이 리어카를 끌고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만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말순은 평소와 같이 리어카를 정문 근처에 세우고 고기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날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삼중대장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용기를 내어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면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성훈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공무적 태도가 드러났어요. 신분증 제시하시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성훈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꺼냈어요. 오래된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면회하실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성훈이 물었어요. 그게 저희 손자가 이 부대에서 말순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김재훈이라고 2015년에 이 부대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성훈은 컴퓨터를 두드려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무 중인 장병 명단에는 김재훈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이 아닙니다. 면회 불가합니다.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그냥 중대장님께 이것만 전해주시면. 말순이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규정상 불가합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성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어요. 말순은 리어카 쪽으로 돌아가서 보냉포를 젖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기 상자들이 드러났어요. 이걸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3개월째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물자 반입 불허입니다. 근거 서류를 내시오. 성훈이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저분 자주 오시던 하고 말하려 했지만 성훈의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바람이 불면서 말순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성훈이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가왔어요. 그게 뭡니까? 성훈이 군번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저희 손자 것이에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인가 군용품 소지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손자가 남긴 위장신분 의심됩니다. 성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의 손에서 수놓인 손수건이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 성훈의 발 앞까지 굴러갔습니다. 손수건에는 재훈이라는 이름이 고운 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성훈은 손수건을 들여다보더니 말순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닙니다. 성훈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면회와 물품 반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십시오. 말순은 리어카를 돌리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성운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는 손을 뗐습니다. 병사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말수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제발, 한 번만. 말순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성우는 돌아서 버렸어요. 정문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말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바퀴에서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녀는 가슴을 누르며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성우는 정문 초소로 돌아가서 근무일지에 기록을 남겼어요. 면회 신청 거부 마이너스 규정 위반으로 출입 불허. 그는 펜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초소 밖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지만 군기와 규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이 떠나는 길 리어카 바퀴가 작은 돌에 걸려 펑크가 날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어요. 뒷모습은 더욱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감찰단 점검에서 성우는 모범적인 정문 관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성우는 말순이 남겨두고 간 고기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문 근처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재훈이 친구들이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는 쪽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품어온 마지막 소원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오후 5시 반 하늘에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쫓겨난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평소 40분 걸리던 길이 오늘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가슴을 누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쉬어야 했거든요. 골목 어귀에 거의 다다를 무렵 말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대로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중학생 김민준이 말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15살의 민준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말순은 대답 대신 작은 신음만 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9인가요?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의식은 있으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구급대원이 말순의 맥박을 재며 물었습니다. 체력 고갈의 기저질환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판단을 내렸어요. 말순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리어카는 골목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고기 상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도연순경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서 상황을 듣고 말순의 집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할머니 집 열쇠 같은 거 어디 있을까? 도연이 리어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웃집 김정의 할머니가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른한 살해 정혜는 말순과 같은 동네에 산 지 30년이 넘었어요. 순경님, 저도 같이 들어가겠어요. 혼자 계시는 분이라 누군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도연과 정혜는 함께 말순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는 업소용 대형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어요. 가정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냉장고들은 전원이 켜져 있었지만 안을 열어보니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면도칼로 긁힌 듯한 작은 표시들이 있었어요. 날짜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1월 15일 50근, 11월 18일 50근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공책이 나왔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1일 일중대 50근 오후 2시 감사 메모 전달 시도. 11월 4일 이중대 50근 오후 2시 정문 근무자 교체. 11월 7일 3중대 50근 오후 2시 비 때문에 연기. 메일의 기록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지만 받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혜가 어깨 너머로 공책을 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계획표 같기도 하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쌓여 있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3개월 전 거액의 입금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정기적인 출금 패턴이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행이체라고 표시된 큰 금액이었어요.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정혜가 의아해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들을 정리해서 보관해야겠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남자가 훈련병 복장을 하고 말순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재훈이와 할머니 2015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손자분인가 보네요. 정혜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2015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네요. 도연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진 속 젊은이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50근이라고 표시된 날들이 많았어요. 규칙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경찰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아, 장터 상인들이 파출소로 전화했어. 그 할머니 일로 정식 신고하겠다는데? 신고요? 응. 통장 사진까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다더라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고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분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세요? 말순 씨는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몇 년 전에 손자분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 보이셨어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달라 보이셨는데요? 뭔가 목적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혜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면서 도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증거들은 범죄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상인들로부터 직접 온 전화였어요. 순경님, 정말 이상해요. 그 할머니 집에서 뭘 발견하셨어요? 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조사 중이거든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사진이 돌고 있어요. 통장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사진이요? 도연이 놀랐어요. 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광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파출소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상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 있었어요. 순경님,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분명히 범죄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상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통장에 그런 큰 돈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액 현금 반복 사용 의심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 상담건이라고 적었다가 또 지웠어요. 증거들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공책, 사진, 그리고 메모지 조각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 같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도연이 결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진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말순의 병실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가 망설였어요. 어제 밤부터 머릿속에서 맴도는 의문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작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간 도연은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서 배웠던 경찰관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공책과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말순은 물건들을 바라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어 공책을 가져와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통장 사진이 공개된 후 동네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이 틀림없어요. 선미가 동조했어요. 하지만 광호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고기 살 때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거든요. 속을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젊은 상인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 인터넷에 올렸어요.
벌써 조회수가 1000번 넘었어요. 뭘 올렸다고? 광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야기요. 제목이 수상한 할머니의 정체 이런 식으로. 광호는 민호의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와서 화면을 봤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수상하네요. 경찰 신고했나요? 요즘 이런 수법 많아요.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이거 삭제해. 광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잖아요.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광고의 얼굴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서 말수는 도연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경님,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공책을 펼치더니 재훈이 약속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게 저희 손자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군대에서 훈련 중에 사고가 났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나요? 재훈이가 제대하면 동기들이랑 소고기 파티 하고 싶다고 했어요. 50근이면 중대 전체가 배불리 먹을 거라고.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50근의 고기, 규칙적인 패턴, 부대 앞에서의 전달.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약속을 대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순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을 때 이걸로 재훈이 약속을 지켜주자고 생각했어요.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범죄로 의심받았던 모든 행동들이 할머니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비밀스럽게 하셨어요? 부대에 말씀드리면 누가 믿겠어요? 그냥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할 텐데.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재훈이 얘기하면 너무 슬퍼져서.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경찰관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도연아, 지금 부대에서 연락 왔어. 그 할머니 일로 보안장교가 직접 나와서 조사하겠다는데? 도연은 당황했어요. 조사요? 응.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같아. 부대에서도 신경 쓰이나 봐. 도연은 급하게 병원을 나와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말순의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이에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니 성훈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어요. 순경님이신가요? 민간인 출입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성훈이 공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민간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순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해진 후에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조사 중이라니요? 이미 며칠째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대위님, 혹시 김재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훈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김재훈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아시는 분인가요? 2015년에 이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순직한 장병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도연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대위님, 실은 그 할머니가 김재훈 일병의 할머니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께서 손자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3개월째 고기를 가져다 주신 거였어요. 도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가 순직한 장병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모든 행동이 내 손자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성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단장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전체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파출소로 돌아가서 사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명확하게 썼어요. 김재훈 일병 유가족 관련 상담건. 모든 의혹이 풀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진실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오후 4시 병원 특실병동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말순의 병실 앞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순경, 성운 대위, 그리고 부대에서 온 군종장교 이태민 중위까지 29살의 태민은 부대 내 상담과 종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가 순직한 장병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자책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대위님,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말수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성운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톤이었어요. 말수는 성운을 알아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요. 도연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말순 앞에 바로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성운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규정이니까.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했어야 했는데. 성운이 고개를 들어 말순의 눈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김재훈 일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태민중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저는 부대 군종장교입니다. 김재훈 일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훈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태민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15년 당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재훈 일병은 정말 모범적인 장병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후임병들을 잘 챙겼어요. 태민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도 다른 동료를 구하려다가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소고기 이야기도 정말 재훈이다운 생각이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태민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대하면 할머니 모시고 부대에 와서 동기들이랑 고기 파티하고 싶다고 했어요. 중대 전체가 배불리 먹을 만큼 큰 파티를 하고 싶다고. 말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재훈의 마지막 소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왜 이렇게 혼자서 하셨어요? 부대에 말씀해 주셨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냥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훈이 얘기하면 너무 슬퍼져서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걸 보시겠어요? 그것은 재훈이 군 생활 중 쓴 편지들이었어요. 부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재훈의 친필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동기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대하면 꼭 할머니 모시고 와서 다 같이 고기 먹을게요. 편지를 읽으며 말수는 목 놓아 울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품어온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어제 한 행동을 더욱 후회했어요. 규정과 체면을 앞세워 이런 할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1시간 후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부대로 향했습니다. 성훈이 운전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단장님께 정확한 상황을 보고드려야겠어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소원을 제대로 이뤄드려야죠. 도연이 덧붙였어요. 부대에 도착하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재훈 일병과 할머니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영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였구나. 내가 매번 받은 고기가 순직한 선배의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거였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단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연석 사단장은 52살의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그는 보고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순직한 장병의 할머니께서 혼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군. 네, 사단장님.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현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할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재훈 일병 추모 행사도 준비해. 제대로 된 추모 행사를. 현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재훈과 같은 기수였던 병사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이미 전역했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 삼중대장 김영수 대위도 참석했어요. 38살의 영수는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재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다른 장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알려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정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선미도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광호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관심 가져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할머니께 사과드려야겠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었어요. 댓글들도 모두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병실에서 재훈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부대에서 오신다고 하네요.
네.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셔요.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이 직접 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별을 보며 재훈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아, 이제 사람들이 알아줬어. 할머니가 너 때문에 한 일이라는 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군용차 2대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고 별 2개가 달린 사단장 이현석 소장이 내렸어요. 52살의 현석은 30년간 군 복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참모들과 성운 대위가 따라왔어요.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병원에 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간호사들은 복도를 정리하고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현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보고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순직한 장병의 할머니가 3개월 동안 혼자서 손자의 소원을 이루려 애쓰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장님, 준비됐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부터 계속된 긴장과 자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병실 문 앞에 도착한 현석은 잠시 멈춰 섰어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현석은 창가에 앉아 있는 말순을 봤습니다. 78살의 할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간절했습니다. 말순은 사단장의 계급장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현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석은 말순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고서로만 접했던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이 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김재훈 일병의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석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단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사단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재훈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까지 혼자 두었습니다. 현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단장님, 정말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말순이 현석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현석이 일어나면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고맙지만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현석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성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말순 앞에서 정자세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제가 어제 너무 무례했습니다.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성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위님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성훈이 경례를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했어요. 현석이 성훈을 바라보더니 함께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모두 일어나서 경례를 올렸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재훈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석이 경례를 내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재훈 일병의 소원을 제대로 이뤄드리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재훈 일병이 바랐던 소고기 파티를 정식으로 열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함께하는 추모 행사로 말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현석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김재훈 일병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부대에서 특별히 제작한 추모 메달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 천막을 치고 취사병들이 대형 솥을 준비했어요. 보급과에서는 최고급 한우를 주문했습니다. 영재가 동료들과 함께 준비 작업을 도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 전체에 소식이 퍼지면서 장병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김재훈 일병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재훈이 선배가 그런 분이었구나.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젊은 병사들도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장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분께 너무 미안해요. 선미가 동의했어요. 광호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문병을 가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과일이라도 들고 가죠. 상인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병실에서 재훈의 메달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달이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부대에서 행사한다면서요? 네. 재훈이를 위한 행사래요. 좋으시겠어요. 손자분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내일 정말 내 친구들이 고기 파티를 할 거야. 내가 바라던 대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현석이 밤늦게까지 행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내일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네,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성훈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성훈 대위. 네, 사단장님. 내일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김재훈 일병의 마지막 소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날이었거든요. 오후 2시 육군 제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 훈련이 이뤄지던 공간이 오늘만큼은 따뜻한 추모의 장으로 변했어요. 대형 천막 아래로는 향긋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천막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특별히 외출 허가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재훈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현석 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재훈 일병을 추모하고 그의 할머니 윤말순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300여 명의 장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김재훈 일병은 2015년 훈련 중 동료를 구하려다 순직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3개월 동안 혼자서 재훈 일병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려 애쓰셨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재훈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는 것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재훈 일병이 바랐던 소고기 파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석이 말을 마치자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300명의 경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재훈이 꿈꿨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취사병들이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영재가 말순에게 첫 번째 접시를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재훈 선배가 기뻐하실 거예요. 영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장터 상인들이었습니다. 광호, 정숙, 선미, 영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정숙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선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광호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다들 모르셨던 거잖아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오늘부터 김재훈 장학금이 만들어집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현석을 바라봤어요. 사단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어가는 게 맞아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부대 생활관에서는 특별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벽면에 작은 액자가 걸렸어요. 재훈과 말순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약속을 지킨 사람들 마이너스 김재훈 일병과 윤말순 할머니. 신병 교육생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경례를 올렸어요. 분대장님, 저분들이 누구세요? 신병 하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야. 서로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지. 분대장이 대답했어요. 한 달 후 김재훈 장학금 첫 번째 수혜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 5명과 지역 청소년 10명이 선정되었어요. 장학위원회에는 광호와 도연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광호가 동의했어요. 장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구에 작은 동판이 세워졌어요. 이 길은 누군가의 약속이 지나간 길. 과하지 않은 문구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광고의 정육점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카운터 한쪽에 50근 예약판이 놓였는데 한 칸은 계속 비워두었어요. 말순을 기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운 대위는 정문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면회 안내 표지판을 새로 만들고 글씨를 크게 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문까지 이어지는 유도선도 새로 그었어요.
이제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셔도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성훈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지갑에 작은 책갈피를 넣고 다녔어요. 군번줄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말순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부대에서 보낸 작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손글씨로 쓴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고맙습니다. -77 보병사단 전체 장병 일동. 말순은 그 카드를 가슴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지만 부대와 장터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종소리가 울렸고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묵념을 올렸어요. 장례 당일 몇 명의 병사들이 생활관 추모사진 앞에 서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발적인 추모였어요. 1년 후 새로 입대한 신병 이준석이 생활관에서 추모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준석은 궁금해서 선임에게 물었어요. 이분들이 누구세요? 김재훈 선배와 할머니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지. 선임이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약속에 관한 이야기야. 군인의 약속, 가족의 약속에 대한. 선임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준석은 사진 앞에서 자발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가슴 깊이 감동이 전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부대 방송에서는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군복은 벗어도 군인은 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남습니다. 이 멘트는 매일 저녁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어요. 재훈과 말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추모 사진 아래로는 오늘도 새로운 장병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눔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김재훈 장학금은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고 장터의 동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부대 정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받게 되었습니다. 규정과 인간미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재훈과 말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약속의 의미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78살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감동을 남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더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사연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분들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윤말순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